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소득세의 근로소득세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세로 보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은 124페이지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근로자에게 그 사업자가 그 근로자 즉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경조금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하면 또 축하금도 주고요. 또 집안에 상을 당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부의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조사 대금인데 이런 경조사 대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거죠. 뭐 결혼 경조금을 주는데 뭐 10만 원을 줬다, 20만 원을 줬다 이런 것은 사회 통념상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는 그 일반적인 경조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직원에게 2천만 원을 줬다. 글쎄요, 이게 사회 통념상 과연 경조금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 이것은 사회 통념상 지급하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이 경조금 같은 건 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한다 이거예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한 것을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이란 뭐냐?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들 쭉 있었죠. 식대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것을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만큼을 해주는 거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총급여액의 70%를 근로소득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딱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다. 연봉이.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가 되느냐? 7호 35 35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해서 이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150만 원이. 그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빼기 근로소득 공제. 그러면 500만 원을 넘어서 1,500만 원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500만 원까지는 3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50만 원 근로소득 공제에다가 더하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 만약에 1,5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초과했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40%만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40%는 400만 원. 그러면 75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은 1,500 빼기 750만 원에서 850만 원이 1,500 빼기 750은 750이네요. 7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해서 4,500만 원 이하라면은 자, 아까 1,5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750만 원이었죠. 만약에 그 사람의 총급여가 4,500만 원이다. 1년에. 그러면 4,500만 원에 대한 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750만 원에다가 총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500이면 1,500 빼면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5%만 공제해 준다. 그러면 3,000만 원에 10%면 300만 원에다가 5%니까 150만 원. 450만 원이죠. 예. 450. 그러면 여기다 450을 대면 1,200이죠. 예. 그래서 1,200만 원을 공제받아서 연봉 4,500만 원인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야? 그러면 1,200을 빼면 3,30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주고 있는데, 금액이 올라갈수록 공제액은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줄여주죠. 작게 공제를 해준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자 중에는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총 급여액에서 1일에 15만 원을 근로소득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일당 하루 급여를 15만 원 받는 사람은 납부할 세액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전부 영원이 돼요. 일당 15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요? 하면은 총급여 15만 원,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해서 영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소득 금액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 하루 15만 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근로소득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그러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건 뭘까요? 만약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달입니다. 요 한 달치 일한 거에 대해서 9월 5일 날 급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그러면 이 급여의 수입 시기는 언제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죠. 이 날이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는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수입 시기로 보고, 인정 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근로소득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자, 수입 시기 좀 다소 복잡한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 일반 근로자의 원천 징수 및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일반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고, 또 다음해 2월 달에 1년치를 다시 한번 정산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회사죠. 그래서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그러니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간이세율표 또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계산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서 정확히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주의!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매년 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근로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걸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과세. 또 일용 근로자는요 분리 과세를 해요. 분리 과세. 즉 다른 소득하고 일용직 소득을 합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 종합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그래서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네, 어떻게 계산하느냐? 1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15만 원을 합니다. 15만 원을. 거기서 이제 뺀 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일용 근로자의 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우리 소득세에서 가장 기본 세율, 낮은 세율이 6%예요. 그래서 6%의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 산출세액을 다 내느냐?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자, 위에 15만 원은 소득공제, 밑에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데 얼마를 해주느냐?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니까 산출세액의 45%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할 세액은 산출세액의 45%를 납부한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당 20만 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얼마일까? 납부할 세금은 얼마일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일 급여 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뭘 빼야 되죠? 근로소득 공제를 해야 되죠? 그것이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이 근로자의 과세 표준은 얼마냐? 이 근로자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직 근로자의 과세 표준, 즉 근로소득 금액은 5만 원이 돼요. 그러면 5만 원에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곱하기 하도록 돼 있죠. 곱하기 세율. 그래서 세율이 몇 퍼센트냐? 6%를 곱하죠. 6%를. 그래서 6%를 곱하기 한번 해보. 얼마나? 6, 5, 30. 3,000원 나오겠죠. 그죠? 3,000원. 6만 원에 6%. 6, 5, 30, 3,000원. 자, 그러면 이 3,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산출세액이라고. 산출세액. 자, 그럼 이걸 다 내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빼기 뭘 빼주느냐?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줘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55%. 55%. 그러면 55%만큼이 얼마냐 이거예요.
3,000원 곱하기 55%를 한번 해볼까요? 3,000원 곱하기 55% 했더니 1,650원이 되겠습니다. 1,650원을 세액 공제해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빼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천 징수할 세액이다. 이거. 즉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 세금을 떼야 된다 이거. 이것이 바로 납부세액. 납부세액. 그러면 세금이 얼마냐? 3,000원에서 빼기 1,650원 하니까 1,350원. 1,350원. 이것이 근로소득세. 거기에다가 근로소득세가 이거면 지방 근로소득세도 내야 되죠. 1,350원에 10% 135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소득세는 여기서 계산을 안 합니다. 국세인 소득세까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또 여기 135원이 추가로 붙어요. 자, 그래서 월 1일 급여 2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있다 하면서 납부해야 될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급여 자료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소득세 1,350원 딱 계산이 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실무할 때 여러분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일용 근로자의 원천 징수할 세액 계산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그 급여를 일당을 줄 때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에서 1,350원을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다음 3번 종합과세.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아까 일용직 근로자는 종합과세 안 한다고 그랬죠?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죠? 일반 근로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과세 표준 확정 신고라는 게 뭐냐면 종합 신고를 할 때 소득세 종합 신고를 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과세 표준 확정 신고가.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뭘까? 한번 또 종합소득세 종류를 한번 쭉 한번 적어볼까요? 자, 종합소득세에는 이자 소득 우리가 배웠고,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아직 우리가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은 어떤 소득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안 했지만
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 1, 2, 3, 4, 5, 1, 2, 3, 5, 6번이 없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걸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우리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2월 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다른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없다 이거죠. 하지만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그러면 그 근로자는 연말정산도 하고 직장에서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근로소득 금액하고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함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그 말입니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의 정리가 일단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소득에서 지금 이자 소득에서 우리가 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 소득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냥 이자 소득이 다 이자 소득 금액이에요. 예.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 그 이자 소득 등에서 저기를 제외, 물론 저기는 제외하죠. 예, 비과세.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라는 것, 배당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배당소득 뒤에 금액이 붙어요. 배당소득 금액은 배당소득에서, 배당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비과세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배당소득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배당소득 금액도 공제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공제를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사업소득은 어떻게 돼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물론 이것도 비과세 빼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에서 빼기 뭐예요? 필요경비라는 걸 우리가 빼주죠. 장부를 통해서 뭐뭐뭐 공유생비 얼마, 급여 얼마 이런 것들 뺀 것을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과표가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방금 마친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즉 총급여, 이거 총급여를 말하는. 물론 비과세 급여는 빼고 근로소득에서 뭘 빼주죠? 근로소득 공제를 빼준다. 이거. 근로소득 공제는 일반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에는 70%,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해서 1,500만 원까지는 4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소득,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하루 15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연금소득, 기타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페이지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이 연금소득이다. 이거. 첫째 1번 공적 연금소득입니다. 자, 공적 연금소득 하면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다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죠. 또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사학연금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교사, 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것을 우리가 공적 연금 소득이다 그럽니다. 자,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 소득이 있고 또 사적 연금 소득이 있어요. 자, 사적 연금 소득이라는 건 뭐냐? 위에 있는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말고 본인이 스스로 가입해서 받는 연금을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자,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 연금이다. 네, 그래서 뭐 퇴직보험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회사에서 사적으로 들어서 받는 퇴직연금 같은 거. 네, 아니면 개인들이 연금저축 들어요. 뭐 농협에 연금저축을 들었다. 무슨 보험회사에 연금저축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해가지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그것을 매달 얼마씩 받는 거를 연금이라 하죠. 네, 이게 사적 연금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금에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있다. 자, 이 중에서 비과세 연금 소득은 어떤 것이냐? 첫째,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자, 유족연금은 뭐냐? 국민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그럼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을 유족인 배우자가 또 받죠. 예. 또 자녀 중에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자녀가 받게 되죠. 이게 유족연금이에요. 물론 100%는 다 안 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세금이 없어요. 장애연금 비과세. 세금이 없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받는 연금. 또 장애와 장해 두 개 다 없어요. 비과세. 그 다음에 상위연금. 예. 상위연금. 우리가 우리 상위 군인이다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군에 가가지고 어디 몸을 신체를 다쳤다든가 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위 군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만약에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거 비과세. 또 연계 노령 유족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이러한 모든 유족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이든 간에 연계 노령 유족연금이든 간에 이런 유족연금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위연금. 그 다음에 비과세는 또 두 번째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연금입니다. 이걸 우리가 산재보험법이라고 그러죠. 산업재해 보상법을 산재법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어요. 업무상 몸을 다치면 우리가 산업재해를 입었다. 그래서 몸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여기서는 이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있어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받는 연금 역시 비과세. 또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군 포로에게 받는 연금,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들 이런 것도 비과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군인과 관련된 거, 뭐 전쟁과 관련된 것들, 또 유족과 관련된 거, 장애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또 산업재해 관련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간단하죠? 공적연금, 사적연금 그리고 비과세가 어떤 것인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연금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연금소득에다가 이 연금소득이라는 건 총연금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또 해줘요. 아까 근로소득에서도 근로소득 공제 500만 원까지 70%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연금에 대해서도 연금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총연금액이란 비과세 소득분과 분리과세 소득분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총연금액이에요.
이 총연금액이. 주의에서는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건데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소득공제. 아까 여기 연금소득공제는 얼마를 해주는 거냐.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맥시멈 9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급여액, 즉 연금으로 받는 게 35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공제합니다. 35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이 나올 리가 없죠. 모두를 다 연금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자, 이제 350만 원 넘어요. 1년에 받는 연금이. 그러면서 7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350만 원 연금 소득공제 해주고 그 3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그러면 700만 원이다. 그러면 350만 원만큼 초과했죠. 그것은 40%만 해준다. 이거. 그러면 70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연금 소득공제액은 얼마냐? 350만 원에 대해서는 40%니까 계산을 했더니 140만 원. 그러면 140만 원하고 350만 원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490만 원. 70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490만 원, 즉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빠지니까 10만 원 빠지니까 210만 원이 뭐가 돼요? 700만 원 연금 소득자의 연금 소득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낮게 되고. 그래서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 준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받기로 한 날이에요. 받기로 한 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매월 25일 날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자의 수입시기는 매월 25일로 수입한 걸로 본다. 이거. 사적연금. 이거는 은행마다 다르고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죠. 사적연금은. 그래서 이거는 연금 수령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이겁니다. 네. 자, 연금소득에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연금소득도 연금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뺀 것을 연금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 과세하는 거예요. 총 연금 받은 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과세를 한다. 그런데 종합과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면은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소득. 자, 종합소득의 마지막 부분이죠.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소득에서 빼기 연금소득 공제를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의 범위 및 필요 경비. 자, 기타 소득은 아주 종류가 많아요. 네, 말 그대로 기타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소득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소득은 전부 기타 소득에다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한번 어떤 소득들이 있는지 쭉 보겠습니다. 승마, 투표권 등의 환급금. 여러분 경마장 아시나요? 경마장. 이게 승마 투표권을 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 당첨이 되면 돈을 어떻게 돼요? 내주죠? 이걸 우리가 승마 투표권 등의 환급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걸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요. 무슨 필요경비냐? 그 막권을 구입한 금액. 막권을 구입하는데 10,000원이 들어갔다. 그럼 10,000원이 필요경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상금을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빼기 10,000원에서 99만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죠. 필요경비가 10,000원이면. 그 다음에 슬롯머신 당첨금.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합니다. 이것도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슬롯머신 기계에다가 투입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상금 받는 거 있죠? 공익법인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이면 주무관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이다 그러면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이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무관청이죠. 그래서 그런 주무관청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무슨 경시대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상금, 이거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 및 다수가 순위 경제에서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을 우리는 과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에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은, 아파트 분양 같은 걸 받으면 이제 입주 날짜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이 입주 날짜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지금 팔고 오늘 비워주고 골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주를 못 한대. 근데 우리 집은 비워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완공이 될 때까지 집 비워놓고 어디 여관이라든지 호텔에서 자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돼요? 주택업자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게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 그거 받으면 뭐예요? 기타 소득세 낸다 이거예요. 자, 이때 필요경비는 뭐냐면 총 수입 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아니면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이것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맥스라는 것은, 맥스는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래서 이거 여기 총 수입 금액의 80%를 1이라 하고 실제 필요경비를 2라고 한다면 1과 2 중에서 큰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나는 실제 필요경비 들어간 게 아주 작아.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게 이익이죠. 총 수입 금액의 80%. 필요경비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무형자산, 광업권 같은 거죠. 이것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서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무형자산 양도하고서 돈을 받았어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이건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예.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기타 소득이다.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익사업, 만약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대. 예. 그러면 원래 지하철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을 파가지고 예? 지하 2층, 3층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하철이 밑에서 30m 밑에서 지하철이 지나가. 그럼 밑에 내가 이용 못하죠. 이런 것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나의 지역권, 지상권에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그 토지주에게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그게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예. 원고료 같은 거 받는 거 있죠? 글 써주고. 예. 인쇄 이런 것들 기타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예. 이것도 기타 소득. 네,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 인적 용역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인적 용역이에요. 또 의사가 뭐 가서 치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인적 용역이죠. 또 변호사가 가서 법률 상담을 한다. 이런 것이 인적 용역입니다. 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이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 그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입니다. 왜냐? 고용관계 없더라도 나는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강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강사료를 받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 소득이고, 이거는 지금 강연료를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은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다. 이것도 방송인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이에요. 예, 연예인이야. 나는 맨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직업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건 그 사람은 사업소득. 그런데 나는 원래 연예인이 아니에요. 이런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게 원래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로 내가 거기에 나가게 됐어.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기타 소득이다. 어쩌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변호사 등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근데 이것도 변호사가, 개업을 한 변호사가 했다 그러면은 변호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개업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자기가 변호사 자격은 있어요. 근데 나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다른 그런 경우에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받았다면은 사업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기타 소득.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들, 이런 서비스 용역들이 다 기타 소득입니다. 자, 이런 기타 소득은 지금 여기 열거한 것들, 필요경비가 아까 지체상금이라든가 시상금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80%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거한 것들은 조금밖에 인정을 안 해요. 강사료 이런 것들, 강연료 이런 것들, 특히 강연료 시험 잘 나오니까 강연료는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를 몇 프로 인정해 준다? 60%. 60%. 그러니까 내가 강연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60% 60만 원은 비용으로 빼줄게.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야 돼요? 40만 원이 세금이 아니라
4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세율은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와요. 40만 원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낸다. 만약에 실제 필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 필요 경비 인정해 줄게. 이게 맥스. 큰 거. 둘 중에서 큰 거. 자, 그다음에 서화 골동품. 예, 여러분 서화 골동품 하면은 이제 그림 같은 거. 서화. 예. 골동품 하면은 뭐 고려청자, 뭐 조선백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골동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것은 기타 소득이에요. 그런데 필요경비를 80% 인정해줘요. 80%. 예.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골동품을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를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8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 낸다 이거. 그러면 괄호 속에 있는 이 90%는 뭐냐? 이 골동품을 서화나 골동품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90%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90%.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한 골동품을 1,000만 원 받고 팔았으면 9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세금은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세율로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 필요경비보다 누구든지 80% 90% 이걸 이용하는 게 아마 훨씬 더 높게 공제를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해준대. 이거는 뭐, 60%나 뭐 70%, 80% 이거 인정 안 해주는 거. 자, 이것이 뭐냐면, 상금 같은 거. 이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받은 상금은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80%. 예, 그러니까 세금이 적어요. 80%를 공제해 주니까 필요경비로. 예. 그리고 복권 이거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해 줘요. 복권도. 그 다음에 사행행위 등의 규제, 뭐 사행행위가 뭔지 알죠? 예, 노름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사행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 이거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만 하고. 근데 이건 사실은 사행행위로 얻었다 그러면 이게 도박법으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그 세금 내는 거 외에 어떤 그 민사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 건 처벌받는 거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해 줍니다. 아까는 왜 많이 해주느냐? 이 사람은 원래가 이 창작품은 여기서 이제 원작자, 원고료, 미술, 음악의 창작이라는 건 이건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창작한 거고 요 밑에 지금 기타 소득에 여기에 나오는 여기 저작권 이거는 양도 받은 거예요. 양도. 자기가 직접 저작을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았다든가
또는 양도받은 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실제 필요 경비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우리가 뭐 빌려주고 받는 거 기타 소득으로 보면서 이것도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고요. 재산권의 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내가 남의 가방을 주웠어.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거를 주인에게 돌려줬더니 주인이 고맙다고 나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서 세금 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때 필요경비는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만을 공제한다. 또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산,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뇌물 받는 거, 이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뇌물 받으면 처벌을 받겠죠. 그런 처벌 받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돼요. 또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말고 추가로 받는 거, 운용실적이 좋아지면 운용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주는 게 있어요. 연금 외에.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네. 자, 기타 소득 엄청나게 항목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기타 소득을 필요경비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요런 거 80%, 90%, 60%, 80%, 또 실제 투입한 거,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하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세율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5%부터 30%도 있고요. 세율이 보통 15%, 20% 그렇죠? 기타 소득은 아까 그 필요경비 빼고 그 기타 소득 금액에다가 이걸 곱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기타 소득은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분리과세, 우리가 이 이자 소득에서도 금융소득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한도를 따졌죠. 우리가 금융소득에서도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과 조건부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를 한다 그랬습니다. 기타 소득도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은 그 조건은 여기에서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밑에 나오는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절대 종합과세 하지 않는 겁니다. 종합과세 하지 않는 거,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 불입분의 운용수입, 아까 기타 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만 빼는 것 중에 이게 있었죠.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운용수익으로 받는 거, 이거 원천징수 15% 하고 끝. 분리과세 하니까 종합과세는 안 하는 거. 복권 당첨, 슬롯머신 당첨금, 이런 당첨금도 20% 세금 내고 끝. 그런데 3억 원을 초과하면 30%가 세금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다른 소득하고는 합쳐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 금액이 작게 된 사람들은 20%가 세금이고 3억 원을 초과한 사람들은 30%가 세금이다. 서화 골동품 아까 나왔었죠? 이거는 20%가 세금이에요. 20%가. 그러면 아까 1,000만 원짜리 팔았어요.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던 골동품을. 그러면 90%가 필요경비니까 900만 원 빼고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20%면 20만 원이 세금이라는 거죠. 1000만 원짜리 골동품 판매하고 나서 세금은 2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것이 연금계좌 운용 수익하고 기타 소득 중에서는 복권 당첨, 슬롯머신, 그리고 서와 골동품에 관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것은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받았으면 이거 근로소득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도 계속 받고 있어.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20%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 여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그리고 뇌물, 그리고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이게 다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게 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뇌물도 범죄죠. 이렇게 범죄 행위로 얻은 기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원천징수도 안 합니다. 원천징수 할 수가 없죠. 뇌물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내가 뇌물을 주면서 요 세금 얼마 떼고 뇌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알선수재, 배임수재 다 범죄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가 없는 거고, 위에 있는 거 요거 지금 뭐냐 하면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입니다. 자, 내가 갑자기 이런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면서 계약금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집이 팔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금을 받은 날이 오늘이에요. 잔금을 받는 날이.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잔금 받고 등기 이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계약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돌려주나요? 안 돌려줍니다. 왜냐? 계약을 위약했죠? 해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생겼네? 1000만 원이? 그게 바로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기타 소득이 됩니다. 자, 이미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준 사람이 나한테 원천징수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원천징수 이것을 떼어먹기라고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를 애당초 못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세율이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위약금 같은 거, 뇌물, 그 다음에 알선수재, 금품들, 이런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왜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지. 세금을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분리과세는 위 이외의 기타 소득 금액과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 소득의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가 된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된 때. 자, 연간 300만 원 이하라는 거. 뭐가? 기타 소득이 요 두 개를 합쳤어요. 요 두 개를 합쳤더니 연간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요 두 개 중에서 뇌물하고 알선수재 빼고 요 유약금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득,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을 전부 합했더니 300만 원 이하네요. 그러면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분리과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고 금융소득에서는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되겠다. 자, 기타 소득의 세율은 15%짜리, 20%짜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권은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30%고 그렇지 않은 것은 20%다.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게 다 있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기타 소득에다가 거기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준다 이거. 근데 필요경비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거는 80%, 어떤 건 90%, 어떤 건 60%, 어떤 건 실제 필요경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종합소득의 세액 공제 부분 제2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